엄마, 동생한테 돈 줬다면서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너한테 말할 겨를이 없었단다.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동생이 엄마한테 받은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기, 이 사진들 좀 봐요. 이게 다 뭐야? 설마. 엄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버지 재산인데, 저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도와줘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서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7세 김순옥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난 후 겪은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깨달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소박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작은 병원의 의사로 이웃들 사이에서 김 원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종종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배려와 노력 덕분에 부족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책들과 참고 자료를 모아둔 책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과 장난감들이 그 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와 육아에 매진하며 남편의 일을 도왔고 아이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착실히 성장해 갔습니다. 딸과 아들은 어릴 때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종종 남편의 진료 가방을 열어보며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의사가 될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딸은 학교 숙제로 가족 이야기를 쓸 때마다 우리 아빠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멋진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남편과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들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종종 낡은 라디오를 가져가 재즈 음악을 틀었고 아이들은 그 곡조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행복들로 채워진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차 자라나며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화려한 옷과 외출을 즐기는 사춘기 소녀가 되었고 아들은 학교에서의 성적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늘 강조하며 자신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딸은 커갈수록 아빠처럼 착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들에 남편은 속상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로 남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병원 일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소식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 오늘 공원에 다녀오자고 했던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남편은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울며 그를 기렸습니다. 남편의 환자였던 한 아주머니는 남편이 치료비 걱정 없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와 슬픔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딸과 아들은 저를 끌어안으며 엄마, 앞으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편이 남긴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아들이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의 평화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저희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컸고 매일 아침마다 남편의 커피잔을 보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이 곁에서 위로해주며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니 의지할 곳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째 딸이 사위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바람 좀 쐬러 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돼요. 딸의 말에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의 한 유원지로 데려가 꽃구경을 시켜주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딸과 대화하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에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엄마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김치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끼리 웃고 떠드는 시간이 오랜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고 난 뒤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엄마 이름으로 갖고 계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이름으로 해두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직은 괜찮아.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알겠어요. 엄마가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과 아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남편이 남긴 재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엄마도 좋지 않겠어요? 라며 설득을 시도했고 아들은 엄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지 않아요? 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걱정 어린 말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점점 더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주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상태가 너무 심각하대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금 3억 원이 필요해요. 그걸 못 주면 제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엄마, 저 감옥에 갈 수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교통사고, 감옥? 아무리 상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너 다친 건 아니니? 어디야? 병원은 갔니? 아들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위중해서 상황이 안 좋아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날 밤 며느리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부은 채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아빠가 감옥에 가면 저희는 정말 끝장입니다.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손자,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도와주시면 평생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혹시 남편도 아들을 도와줬을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중 일부였던 3억 원을 찾아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저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돈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 주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아들은 전화 너머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갚겠습니다. 이번 일이 해결되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하지만 돈을 받은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처음 며칠 동안은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지금 합의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혹시 사고 피해자가 상태가 더 나빠졌나? 아니면 정말 합의가 잘 안 된 건가? 그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돈 줬다면서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저는 딸의 물음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너한테 말할 겨를이 없었단다. 딸은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동생이 엄마한테 받은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기 이 사진들 좀 봐요. 핸드폰 화면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고급차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해외에서 찍은 여행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마. 믿기지 않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버지 재산인데 저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도와줘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서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딸마저 그런 요구를 하니 온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세우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동생 편만 들어요? 아들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중에 아버지 재산 줄 거 지금 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의 감정적인 요구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그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딸의 요구를 모른 척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딸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와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너희 동생에게 이미 돈을 줘서 지금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러자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살 길이 좀 트이고 엄마도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딸은 매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설득과 울음, 화냄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 사정도 딱한데 나도 이제 혼자인데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맞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며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이 살면서 더 좋은 시간 보내요.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떠밀리듯 결정하게 된 선택이었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팔고 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제 삶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딸의 집으로 들어간 지 한 달 정도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처음에는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엄마,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딸은 이런 말로 저를 위로했고 사위는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는 제가 만들어준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 최고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록 집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며 위안을 얻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 사위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엄마가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당연히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집안일을 조금씩 맡았습니다. 아침에 손자와 손녀의 식사를 챙겨주고 집 청소를 하며 저녁 식사 준비까지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딸과 사위는 저를 집안의 일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거실에 먼지가 많던데 청소 좀 꼼꼼히 해주세요. 엄마, 요즘 반찬이 너무 단조로워요.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딸과 사위는 요구를 넘어서 명령처럼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갑자기 아침부터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을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점점 집안일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제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엄마, 빨래는 다 했어요? 엄마, 내일은 김치 좀 담그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제가 안 듣는 줄 알고 사위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니 가사 도우미 쓸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사 도우미 비용도 비쌌는데 돈도 굳고 하루 종일 시킬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하지 못하고 뒤에서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사위의 태도 역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퇴근 후 피곤하다며 저녁 식사에 불만을 표하거나 제가 손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냈을 때는 어머니,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점점 저를 집안의 어른이 아닌 부속품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와중에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냉담했습니다. 엄마, 왜요?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저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바쁘다는 거 알겠지만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한 번만 얼굴 좀 보자. 합의금으로 준 돈에 대해 얘기할 것도 있고.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들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딸의 집에서의 생활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점점 더 함부로 대했고 저는 집안일에 지쳐가며 서서히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딸이 없는 틈을 타 급하게 나오느라 얇은 외투에 목도리 하나 두른 채 아들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손발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너희가 받지 않았잖니. 네 누나네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왔다. 너희에게 준 아버지 재산 얘기도 좀 해야 하고 그냥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러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손님도 오셨고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잠시 후 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약속도 없이 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내가 받은 돈 당장 갚아. 엄마가 이렇게 추운 날 찾아왔는데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너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그러나 아들은 귀찮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속 미리 받은 거잖아요. 왜 그걸 지금 문제 삼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작게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나가야 하니까 준비해야 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를 현관 밖으로 밀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춥고 황량한 겨울바람이 제 온몸과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딸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화를 내더니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서 살지 왜 여기 와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위에 딸의 차가운 말은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급기야 딸은 가방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와 제 옷 몇 벌을 함부로 집어넣더니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동안 딸의 집에서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딸에게도 내쫓겨 가방을 들고 나오며 저는 딸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을 돌아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힘이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운 밖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집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방 안에 들어서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곳은 추운 겨울바람을 맞기에도 부족한 낡은 곳이었고 온 방 안에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젖어갈 때마다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고시원의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힘도 없었고 그저 남편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을 당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계속해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마음속에서 힘겹게 올라오는 결심 하나로 저는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근처를 돌며 가게마다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 없어요. 어르신, 연세가 많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폐지와 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상자와 신문지를 주워 고물상에 가져가면 몇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 한 봉지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섰던 날 저는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테니까요.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손이 곱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몇백 원이라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것마저 감사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한 건물의 화장실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원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20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가난했던 그의 치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반가웠지만 지금의 제 모습에 부끄러워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 사정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그동안 자식들과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남편이 떠난 후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카운터 일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처도 오피스텔로 옮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도움으로 고시원을 떠나 따뜻하고 깨끗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도움에 망설였지만 그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김 원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또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며 변호사님을 소개해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사모님께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 괘씸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앞세워 고소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된 이유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들과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그때 저는 예전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휴대폰 가게의 친절한 직원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자동으로 통화 녹음되게 설정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제 휴대폰을 살펴보고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울먹였던 거짓말, 딸이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부탁했던 내용, 그리고 딸이 저를 함부로 대하며 소리쳤던 내용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지만 법적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확실했지만 과정은 여전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딸과 아들은 태도를 바꾸고 제게 다시 연락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과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 같았지만 저는 그동안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3번째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말자며 마음을 냉정하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딸과 아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손자와 손녀가 저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랑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철이 없었어요.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제 자신을 돌봤습니다.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은 제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저를 조금씩 웃게 만들었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아들과 딸이 제출한 반박 자료를 검토하며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했고 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들은 재산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건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며 상속 문제를 미리 해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는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정의가 이길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과의 이런 대립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나 때문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매일 밤마다 손자와 손녀가 제게 전화를 하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랑 다시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해. 그래야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거야. 딸과 아들은 돈을 갚아나갈 테니 결국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물러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제 삶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제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사모님, 늘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김 원장님은 정말 훌륭하셨는데 사모님도 그 못지않게 강하신 분이세요. 그 말들은 제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완전히 내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손자와 손녀의 울먹이는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약해지지만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시 제대로 되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댓글로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